안녕하세요. 구르잠입니다. 네, 오늘은 3과목 직업정보론 41번부터 60번까지 문항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41번입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네, 최저임금 문제가 나오죠. 2021년 3차, 그러니까 2021년 마지막 시험인데 2020년 최저임금을 물어봤어요. 2021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지난 해에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도 나오기 때문에 최근 3개년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20년 얼마죠? 최저임금? 네, 8,590원. 그리고 2021년은 얼마죠? 8,720원. 2022년은 9,160원. 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2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의 대분류별 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2017년에 이제 제10차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분류가, 산업의 대분류가 이렇게 A부터 U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A죠. 여기서부터 광업, 제조업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것을 다 외운다는 건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산업분류 문제가 나올 때 이제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하나씩 기억을 해두시는 게 짧은 시간에 좀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새로운 내용만 나오진 않아요.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채소작물 재배업에 마늘, 딸기 작물 재배업을 포함하였다. 네, 이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채소작물 재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A 분류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2번 넘어갈게요.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 등 관련 산업 전망을 감안하여 전기 판매업 세 분류를 신설하였다. 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D로 분류가 되는데,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대분류가요. 그리고 3번, 항공운송업을 항공여객과 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였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H, 운수 및 창고업에 포함이 돼요. 항공운송업은. 네. 그리고 4번, 행정부문은 정부 직제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면 재분류하였다.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전면 재분류 아니고 기존 내용을 이제 유지가 되었는데, 이제 바뀐 부분은 여기 나와 있죠. 통신행정이 우편 및 통신행정으로 이제 명칭이 달라진 것 외에는 기존 분류를 유지하였다. 예, 전면 재분류는 이제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 부문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이제 5분류로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나온 내용만큼은 개정 내용을 확실히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A 분류가 농업, 임업, 어업인데, 이 10차 분류에서는 채소 작물 재배업에 마늘, 딸기 작물 재배업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D 분류는 전기, 가스, 증기, 공기 조절 공급업인데, 전기 판매업, 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제 산업이 커지니까 전기 판매업 세 분류를 신설하였다. H, 운수 및 창고업인데, 항공운송업을 항공여객과 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였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행정 및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류에서는 통신행정이 우편 및 통신행정으로 변경되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3번,
네, 공공직업정보. 네,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 구분하는 건 거의 뭐 출제가 엄청 자주 되는 단골이죠. 별 5개입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도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면 돼요.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 비교입니다. 공공직업정보는 그냥 목적 자체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겠죠. 공공직업정보는. 민간직업정보는 민간에서 뭔가 그 이해관계에 따라 만든 거겠죠. 이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을 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공공직업정보는 일단 무료겠죠. 공공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무료. 반면 민간직업정보는 이제 유료로 제공이 된다. 그리고 공공직업정보는 우선 객관적, 보편적 분류를 사용하여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계속 공공직업정보는 누적이 되고 또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관련 직업정보 간 비교 활용이 용이하다. 이게 장점이 되고 또 이게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 보편적 분류를 사용해서 공공직업정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민간직업정보는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분류를 하는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필요한 범위 하에서만. 네, 왜냐하면 이 직업정보도 비용이 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직업정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또 편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분류를 해서 정보를 만드는 반면에 공공직업정보는 제한적이지 않죠. 전반적 포괄적인 조사 범위. 전체적으로 이제 정보를 이제 만들게 되겠고, 그리고 네, 관련 직업 간 활용이 용이하지만 민간 직업 정보는 비교 활용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분류를 했고 이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비교 활용은 어렵다. 이런 특징의 차이점, 서로 비교하면서 반대되는 특징을 기억하면서 알고 계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문제로 돌아가서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 기억.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이거 뭐죠? 민간직업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은.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공공의 목적이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직업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디귿.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점. 지속적으로. 네. 공공이죠. 리을 넘어갈게요. 관련 직업정보 간의 비교 활용이 용이하다. 비교 활용이 용이하다. 그렇죠. 비교 활용 쉽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 보편적 분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공직업정보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네, 한국표준산업분류 또 나왔죠. 10차에 A 분야, 농업, 임업, 어업 분야 분류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네, 1번 구입한 농임수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농임수산업 관련 조합은 각각의 사업 부문별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합니다. 네, 맞습니다. 각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3번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 조언 등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경영 컨설팅업으로 분류한다. 그렇지 않고요. 공공행정 및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이제 포함이 돼요. 이 정부기관은. 4번 수상오락 목적의 낚시장 및 관련 시설 운영 활동은 낚시장 운영업에 분류한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서 알아둘 수는 없어요. 알아둘 수야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엄청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업상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출제된 내용들에 한해서라도 확실하게 공부를 해 놓으면 그 이후에 이제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 선택지에 들어있던 내용이 그 다음에 또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내용을 넓혀 나가는 게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4번에 나와 있는 이 보기들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산업 결정 방법은 이제 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언급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업 결정 방법에 관한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산업인지 산업 분류를 할 때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보시면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주 산업 활동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주 산업 활동의 의미가 뭐냐? 산출물의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매출이나 수익이 높은 활동이 주산업 활동이라는 의미겠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부가가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산출물의 부가가치 크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산출액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면 부가가치 크기나 산출액에 따라 결정하는 것도 어렵다면 다른 걸 봐야겠죠. 종업원수,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설비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그 해당 산업으로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 그리고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사무 여기 5분류였죠. 여기 이것을 제외한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러니까 정부기관은 대체로 5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이니까요. 근데 이 분류가 아닌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그래서 경영 컨설팅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경영 컨설팅업으로 분류가 안 되지만 그 지도 조언은 근데 수수료를 받고 하는 계약을 맺고 하는 이런 그 정부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약이나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경우에는 경영 컨설팅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5번 취업 성공 패키지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업 성공 패키지 일단 보기를 보시면 니트족, 북한 이탈 주민, 생애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어요. 니트족이 뭘까요? 니트족은 이제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이렇게 돼 있죠. 고용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도 하지 않고 education or training,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청년층을 니트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정의하는 니트족의 정의는 최근 2년간 근로교육 훈련의 이력이 없는 청년, 최근 2년간 근로교육 훈련의 이력이 없으면 이제 니트족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1과 2가 있죠. 취업 성공 패키지 1과 2가 있는데 1과 2의 차이는 쉽게 말해서 수당, 구직 촉진 수당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이 포함이 돼요. 2유형은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이 되는 것이고 1유형은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구직 촉진 수당이 들어가면 1유형이다.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어때요? 1유형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취업에 있어서 더 기묘하고 조금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조금 더 기묘하게 그러니까 좀 더 긴하게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1유형에는 구직촉진 수당이 포함된다. 그래서 대상자를 보면 1유형의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돼요. 근데 이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적혀 있죠.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구직 활동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일할 의지를 보이면서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뭐 노숙인, 또 니트족, 미혼모, 한부모 등이 있고 북한 이탈 주민도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뭐 결혼 이민자, 여성 가장, 건설 일용직, 뭐 이런 계층이 1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이미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계급여 수급자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생계급여 수급자는 진짜 생계를 위한 급여가 나오는 분들이고 일이 정말 일을 해야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해서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우선은 현재 실업 상태이지만 급여를 이제 수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제 2유형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구분을 하셔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1유형에 이제 참여할 수 있어요. 1유형에 속할 수 있고,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바로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이 되는 것이니까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가능하다. 1유형은 6개월 경과 후에 가능하다.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46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작업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업 환경, 부가직업 정보도 종종 나오는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부가직업 정보가 무엇인지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보시면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 강도, 작업 환경, 유사 명칭, 해당 직업에 대해서 이러한 부가적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알려주는 부분이 이제 부가직업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작업 환경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보기를 통해서 볼게요. 1번 작업 환경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환경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네,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2번 작업 환경의 측정은 작업자의 반응을 배제하고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으로 판단한다. 아니죠.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도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되지만 작업자의 반응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작업자의 반응, 실제 작업하는 사람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자의 반응과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 2번이고요. 3번 작업 환경은 저온 고온, 다습, 소음 진동, 위험 내재, 대기 환경 미흡으로 구분한다. 네, 맞습니다. 4번 작업 환경은 산업체 및 작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네, 그렇죠. 이제 당연히 지극히 이제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택지에 대해서 잘 읽고서 이제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문제들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제 물리적, 신체적 영향, 작업자 환경 요인을 나타낸 것이 작업 환경이다. 그리고 작업자 반응과 조사자가 느끼는 반응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작업 환경의 측정이다. 그리고 작업 환경은 저온, 고온, 또 습기죠. 다습, 소음, 진동, 위험 내재, 대기 환경 비율로 구분한다. 또 산업체 작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작업 환경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7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의 통계 단위에 대한 얘기죠. 통계 단위는 생산 활동과 장소의 동질성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엄청 자주 나오는 표인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외우면은 분명히 나중에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 이해를 하고 이제 암기를 한다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그래서 통계 단위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통계 단위라고 했는데 먼저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산업활동이라고 하면 산업활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주활동, 부차적 활동, 보조적 활동으로 나뉘어져요.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 유형은 주활동, 부차적 활동, 보조적 활동이다. 주활동이 뭐였죠? 우리가 앞에 문제들에서 봤는데 그 앞에 산업활동의 결정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주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주활동은 부가가치를 가장 크게 내는 활동을 이제 주활동이라고 하고, 부차적 활동은 이제 주활동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부가가치를 내는 활동이에요. 그 외에 주활동 외에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부차적 활동. 이제 보조적 활동은 이런 활동을 보조하는 활동으로서 구매, 운송, 판촉 활동, 회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활동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이 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루잠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루잠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그루잠은 교육과 강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게 주 활동입니다. 네, 교육 강의가 주 활동이 되겠죠? 그런데 교육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해요. 교육 강의 수익만큼은 안 되는데 컨텐츠를 판매한다. 그럼 컨텐츠 개발 판매가 이제 부차적인 활동이 되겠죠. 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표로 다시 돌아와서 자 보면은 통계 단위라고 했어요. 통계 단위, 통계를 내기 위한 단위잖아요.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겠죠. 통계를 내려면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우선 가장 보기 쉬운 것부터 보면 여기 단일 장소가 단일한데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을 한대요. 여기서는.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통계를 내는 기준이 뭐가 돼야겠어요? 한 곳에서 여러 개의 산업활동을 한대요. 그러면 장소가 기준이 되면은 통계를 내기가 쉽겠죠. 단일 장소. 그래서 여기는 지역 단위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단일 장소에 이렇게 여러 개의 산업활동이 있으니까 장소에 묶어서 요 장소에서 통계를 낼 수 있잖아요. 요 장소에 대한 통계. 그러니까 이제 지역 단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를 볼까요? 단일 산업 활동이에요. 단일 산업 활동인데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통계를 내는 게 어떻게 내는 게 쉬울까요? 단일 산업 활동이니까 이 산업 활동에 대한 거를 묶어서 내면은 편하겠죠, 통계를. 네. 이 산업 활동.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산업 활동 유형. 예를 들어 주 활동을 서울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제주도에서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주 활동에 대한 것만 통계를 내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것은 활동 유형별로 통계를 내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곳은 활동 유형 단위가 들어가는 칸이 됩니다. 다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루잠 주식회사가 그루잠 주식회사 하지 말고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설명하기 편한 회사죠. S전자가 있습니다. S전자가 반도체 생산을 해요. 근데 단일 산업 활동이죠. 반도체 생산. 근데 수원 영통의 사업장에서도 하고 또 평택의 사업장에서도 해요. 그리고 아산 쪽에서도 사업 활동을 해요.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통계를 낼 때 반도체 제조 활동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게 편하겠죠. 네. 이제 장소는 여러 곳에 있는데 단일 산업 활동이니까 산업 활동별로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 활동을 중심으로 지금 통계를 낸 거니까 활동 유형 단위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칸도 한번 살펴볼까요? 6칸입니다. 단일 장소와 단일 사업 활동. 자, S반도체가 지금 수원 영통 사업장에 대한 것에 국한해서 지금 볼 수 있는 케이스죠. 네, 수원 영통에서 반도체 제조를 하고 있다. 이것은 그러면 수원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보통. 만약에 아산 탕정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다. 아산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평택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사업체 단위라는 거예요. 네. 사업장이라고 말하는 게 사업체. 그래서 이 칸에 들어갈 말은 사업체 단위입니다. 사업체 단위. 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것은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네. 이거는 좀 복잡한 거니까 사업체가 모여 있으면은 이렇게 분류를 하기가 편하겠죠. 사업체를 묶어서 분류를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업체와 기업 집단이 들어갈 칸인데 기업체와 기업 집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업체는 이제 사업체, 하나 이상의 사업체가 모이면 기업체가 되는 거죠. 여기 단일 장소, 수원 사업장과 아산 사업장과 평택 사업장이 모이면 S전자라는 하나의 기업체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장소에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 그리고 또 서울에 마케팅 쪽에 그런 사무소가 있다 하면은 이게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이 되겠죠. 제조뿐만 아니라 영업, 마케팅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 이상의 장소, 기업체.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체들이 모인 게 기업 집단이 되는 거죠. 네. S전자도 있을 수 있고, S전기도 있고, S카드도 있고, 생명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모인 게 이제 기업 집단, 엔터프라이즈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S전자는 이제 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체는 이제 아산 사업장, 수원 사업장, 이게 사업체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였죠? 활동 유형 단위였죠. 단일한 산업 활동을 여러 곳에서 한다. 반도체 생산을 여러 곳에서 한다. 그러면은 통계를 낼 때 반도체 생산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활동 유형 단위. 여긴 뭐였죠? 단일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 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해요. 예를 들어 수원 사업장에서 반도체 생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운송도 다 해요. 그렇다면 이건 통계를 내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 장소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게 편하겠죠. 각 활동에 대한 통계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역 단위. 이제 이해되시나요? 장소니까 지역. 산업 활동, 단일 산업 활동이니까 활동 유형. 여기는 이제 사업체 단위.
그리고 이거는 사업체가 모인 기업체, 기업 집단 단위. 됐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산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한 단위. 생산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한 단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S전자로 돌아와서 생산 통계를 내려면 아산이 있고 수원이 있고 평택이 있어요. 그러면 수원 사업장에서 생산한 통계 내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사업체 단위가 가장 편해요. 한 곳에서 하나의 산업활동으로 하면 이제 생산에 대한 통계가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업체 단위가 생산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하다. 그리고 재무 통계 작성은 우리가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 통계를 볼 때 보통 어떻게 나와요? 기업체 단위로 나오죠. 기업체 단위나 기업 집단 단위로 나오죠. 그래서 기업체, 기업 집단 단위가 재무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한 단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나요?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해를 하고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8번으로 갈게요. 워크넷에서 학과 정보를 계열별로 검색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계열이 아닌 것은, 자, 워크넷에서 학과 정보를 검색할 때 이렇게 8개 계열로 분류가 됩니다. 이색학과 정보를 제외하면 7개 계열입니다.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예체능 계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거는 가급적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인문사회, 교육, 그 다음에 자연공학, 의학, 예체능, 네, 이렇게 이색학과 정보까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일반적으로 좀 굵직굵직한 분류예요. 그쵸?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화관광 계열은 여기에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4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업훈련 지원 제도는, 네, 이 문제는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훈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대기업 등이 자체 보유한 우수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자체적으로 직업훈련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대기업 등이 자체훈련 인프라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인력의 직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주 지원 훈련은 말 그대로 사업주가 이제 노동자 대상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해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 훈련은 국가의 기관 산업 및 전략 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제 앞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직종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청년취업 아카데미. 청년취업 아카데미는 기업, 사업주, 단체, 대학 또는 민간 우수 훈련기관이 산업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직업 능력 및 인력 등을 반영하고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연수, 창조적 역량 인재 과정, 창직 과정을 실시한 후 취업 또는 창직 창업 활동과 연계한다. 그래서 청년 대상의 이제 취업 또는 창업, 창직 프로그램이 청년 취업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제7차에서 직업 분류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표준 직업 분류, 표준 산업 분류. 아까 쭉 나왔던 한국 표준 산업 분류는 제10차였죠. 2017년 개정. 지금은 이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제7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직업 분류의 목적이 아닌 것은, 네, 보기를 볼게요. 1번 사회경제조사의 직업 단위 기준으로 활용. 네, 그렇죠. 2번 취업 알선을 위한 구인구직 안내 기준으로 활용. 네, 맞습니다. 3번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 결정 기준으로 활용. 네, 맞습니다. 4번 산업활동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 산업활동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무엇이죠? 한국표준 산업분류가 되겠죠. 네, 직업분류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른 목적을 보면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종별 특정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 생명표 작성 기준이 된다. 직종별 뭐 그런 질병, 재해 이런 것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산재보험료율, 생명보험료율, 산재보상액,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 네, 비슷한 맥락이죠. 이런 산재, 생명보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끊어서 갈게요. 5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